자, 세션 2 강의 네 번째 강의입니다. 이번에는 교수 모델 네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거스 AI 교수 학습 모델 중에 교수 모델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입니다. 교과 연계에 해당되죠. 특히 이종 교과요. 예, 서로 다른 수학, 과학, 정보 비슷한 세계관을 갖고 있죠. 뭐 음악, 미술 또 비슷한 세계관, 체육까지 비슷한 세계관을 갖고 있죠. 그다음에 사회과도 있죠. 뭐 기타 등등. 그런데 이제 이 교과군이 존재하는데 이건 사실은 서로 다른 우리가 쉽게 그냥 이공계, 인문계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이렇게 좀 서로 다른 좀 지식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관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 서로 이종 간에, 그러니까 서로 교과가 다른 영역 교과군에 속한 경우에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겠죠. 함께 뭔가 교과 연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죠? 교과 연계 교수 모델을 제시했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 참여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역사회는 학부모를 포함하는데요. 사실은 진짜 좋은 교육을 하겠다, 효과적인 교육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가정에서의 도움이 없다면 학교에서만 잘한다고 해서 좋은 교육이 일어날 리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교사와 학부모 또는 보호자는 연대의 대상이에요. 그죠? 자, 둘이 잘 연대하면 좋은 교육이 될 거고요. 둘이 막 관계가 되게 안 좋고 서로 신뢰하지 않는다? 당연히 좋은 교육이 일어날 수 없겠죠. 여기서 말하는 좋은 교육은 전인 교육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지역사회 참여가 하나의 또 교수 모델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학습자 협업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프로젝트를 하던 기본적으로 일거스 AI는 협업 학습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개인 학습도 물론 설계해서 진행이 가능하지만 협업을 통해서 전인 성장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반드시까지는 아니더라도 대체로 협업 학습을 하는데 이 협업 학습에 있어서 협업을 학생들이 잘 하도록 하는 우리가 교수 전략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뭐 이런 협업 계약서를 작성해서 하게 한다든가. 제가 꽤나 오랜 기간 동안 초중고 뭐 성인 대상으로 해서 협업 계약서를 가지고 진행해 본 여러 가지 수업 활동을 보면 예, 상당히 이런 계약서 없이 그냥 모아놓고 이런 프로젝트 수행해라라고 했을 때보다는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이런 그 평가도 주었어요. 아, 협업을 통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거구나.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대. 그냥 혼자 하는 게 편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 어, 그다음에 마지막 모델은 교수자 협업이에요. 선생님들끼리 또 협업하는 거. 교과 연계 문제하고 선생님들끼리 또 협업을 해서 코티칭을 하는 거는 또 약간 다른 문제예요. 그죠? 서로 특히 이종 교과 간에 연계를 시키는 거는 아무래도 그 교육 과정에 대한 이해와 서로 간에 연결시키는 작업들이 있어야 될 게고, 그건 잘 만들어 놨지만 선생님들끼리 협업이 또 잘 안 되면 학습자가 협업이 잘 안 되는 것처럼 교수자도 협업이 잘 안 되거든요. 예. 코티칭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교수자 협업이 이 네 가지는 다 사실 21세기 교육에서 AI 시대에 우리 교육이 변혁적 교육을 수행할 때에 기본적인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들이기도 하고요. 많은 선생님께서 설문조사에서 그 일거스 AI 수업 또는 일거스 수업 또는 본인이 생각하는 좋은 수업을 하려고 했을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거 네 가지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뭐 행정적인 것 관련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어떤 문화적인 문제도 있었고요. 어떤 뭐 타 선생님들과의 갈등 문제도 있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했지만 또는 이제 뭐 지원 교육청의 지원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는 많이 제기해 주셨는데 종합적으로 우리가 이제 교수학습 모델을 개발하는 걸 목적으로 연구를 했고 그 선생님들의 응답을 분석해 본 결과 대체로 이제 교과 연계 문제, 지역사회 문제, 학습자의 협업, 교수의 협업 이런 것들에 대한 갈증이 많더라.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로 결정을 해서 개발을 하였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종 교과 중심으로 한 교과 연계입니다. 서로 다른 교과의 성취 기준을 융합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통섭이라고 불러요. 영어로는 convenience라고 하는데 integration 통합이고요. 그다음에 뭐 fusion이라고도 하고 convergence라고 하는 이제 뭐 융합도 있어요. 통섭, 통합, 융합 이렇게 세 가지 개념들을 우리가 잘 구분하지 않고 쓰는 경향이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융합은 학습자가 하는 겁니다. 선생님들이 하는 게 아니고 학습자가 그 과정을 거쳐서 해보니 융합된 결과물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 자체가 과정 자체를 이끌어가는 게 학생들이잖아요. 수업이니까. 그래서 프로젝트고. 그래서 이제 융합은 학생들이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좀 구분하실 수가 있고요.
통합은 그러면 이거는 이제 수업 설계를 말하는 겁니다. 수업을 설계를 서로 다른 것과의 내용을 가지고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융합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통합적으로 접근해서 수업을 설계하는 걸 말합니다. 통합을 시키는 거죠. 그죠? 그러면 통섭은 언제 하는 거냐? 근데 이게 통합이 잘 안 돼요. 통합이. 그죠? 통합이 잘 안 됩니다. 특히 이종 교과 간에는, 예, 같이 해보면 뭔가 재밌는 걸 할 것 같긴 하지만, 그러면 이제 역할 부여만 하면 되죠. 요 프로젝트 진행 단계에서 요거는, 저기 음악 선생님한테 가서 질문하고 오기. 뭐 요 정도로 우리가 설계를 하지, 예, 진짜 융합을 위한 통합교과라는 용어를 쓰긴 하죠. 초등 저학년에서. 통합교과 그 얘기가 아니고요. 교과를 통합시키는, 이 작업은 상당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왜 그러냐면, 통섭 부분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성취 기준이 서로 다르잖아요. 성취 기준을 어떻게 융합을 시켜서, 예? 이 서로가 하나의 프로젝트가 될 수 있도록 설계할까의 문제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통섭이라고 합니다. 통섭은 그럼 누가 하느냐? 당연히 선생님이 하셔야 되는 거죠. 그죠? 예, 성취 기준을 통해서 통섭을 우리가 하고 그 통섭에 기반해서 수업 내용까지 포함한 통합이 일어나고요. 수업 통합이 일어나고 연계가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에 참여한 학생들이 수행하에 가면서 융합적인 결과물을 내는 겁니다. 융합은 그때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좀 이해가 되시나요? 통섭, 통합, 융합 이렇게. 네. 물론 이제 맨 마지막 교수 모델의 네 번째가 교수자의 협업이잖아요. 교수자. 그게 아마 이제 연계가 돼야 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끼리 협업하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죠. AI가 교과 간의 지식 연결고리를 탐색할 수 있겠죠. 그죠? 이 통섭이 쉬워지겠죠. 그러면 성취 기준 양쪽을 놓고 각각의 단원에 있어서 어떻게 이런 것들이 어떤 인터섹션, 그러니까 교차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가 있겠어요. AI를 통해서 하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예, 거기에 이제 선생님의 노하우와 선생님의 창의적인 해결책이 이렇게 결합된다면 완성도가 훨씬 높아지겠죠. 그래서 학생들이 분절된 지식을 넘어서 통합적 세계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이 교과 연계의 목적입니다. 이 교과 연계를 위해서 우리가 암과 삶을 통합시킨다라는 관점에서 일상생활의 문제점을 가져다가, 교과 문제 해결에 필요한 교과적 지식, 교과 내용들을 가져다 쓰잖아요. 그러면 여러 교과의 내용들이 같이 연결됨으로써, 우리가 이제 실생활과 연관되어 있는 깊이 있는 학습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이런 것들을 반영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교과 연계를 잘 안 하기 때문에, 그죠? 네. 물론 이제 초등은 좀 달라요. 중고등 선생님들은 맞아요,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초등 선생님은 이제 한 선생님께서 여러 교과 내용을 가르치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본인이 통합적 세계관을 갖고 있고, 통섭적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100%는 아니더라도. 훨씬 좀 중고등학교 선생님보다는 더 많기는 해요. 네. 그래서 그렇다. 요것도 이제 6단계로 구분을 해서 이렇게 나눠보면, 이제 교과 연계 역량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려면 여기 아까 말씀드린 융합, 통섭, 통합, 여기 나오잖아요. 연계.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각 단계에서 어떻게 우리가 수업과 서로 다른 교과 내용의 수업을 통합시켜서 통섭에 기반한 아이디어로 통합시켜서 학생들로 하여금 융합하게 할 것이냐, 이 과정을 이제 설계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무엇을 연계할 건지 먼저 탐색을 하셔야 되겠죠. 예, 여기서 주체는 교사입니다. 교수자 모델이잖아요. 이게 학습자 모델이 아니고, 그래서 연계할 대상을 탐색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비교 분석도 역시 해야 될 겁니다. 특히 그 교과의 기저에 있는 세계관이 달라요. 페다고지도 다를 수 있어요. 이 부분을 비교해서 공통점을 찾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는 서로 굉장히 다르지만 함께 함으로써 우리가 공동으로 추구할 수 있는 가치가 무엇인가, 학습 목표가 무엇인가, 이런 걸 설정을 통해서 우리가 통섭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단계 이제 통섭 교과가 가능해지는 거고, 그러면 이제 선생님과 선생님들끼리 학생의 성장의 중심에 둘 거고, 학생들의 어떤 측면이 성장될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뭐 협업 계약서까지 만들면 더 좋기도 할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 교과 연계를 통해서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죠? 그 다음에 통합 교과가 구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 교과를 가지고 이제 학생들이 수업을 할 거고, 그러면 학생들이 수업을 할 때 우리는 수업 전략 어떻게 짤 건지, 평가 기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또 고민해 볼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융합 교과로 넘어오면
결과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될 거고, 그것은 이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어느 정도 성장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역방향 설계에서 학생들이 학업 성취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근거를 뭘로 할 건지에 대한 얘기를 어떤 걸로 확인할 건지에 대한 그 증거를 우리가 수집할 계획도 세울 수 있을 것이고요. 이걸 통해서 통섭, 통합, 융합 과정의 모형도 가능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수 모델은 선생님들께서 교과 연계를 통해서 새로운 형태의 교과 연계의 모델을 생산하는 그러한 교수 모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모델, 지역사회 참여 AI 교육 모델인데요. 학교를 넘어서 학부모,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부모가나 보호자가 도와주지 그러니까 선생님과 학부모, 보호자가 함께 연대하지 않고서는 좋은 교육을 한다라는 건 사실은 뭐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죠? 좋은 교육 생태계다 또는 뭐 학군이 좋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된 말로 얘기하는 학군이 좋다라고 했을 때 학부모들의 이 학교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선생님들에 대한 신뢰라든가 이런 게 높은 걸 말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선생님들도 최선을 다해 주시는 거고요. 이 관계가 너무 중요하다. 일종의 교육 생태계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학교 차원에서, 그 다음에 지역 차원에서 함께 노력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일종의 지역 학습 공동체를 구성하기 위한 노력을 좀 거시적으로 볼 때 그런 게 가능할 거예요. 그 다음에 학급을 맡아서 우리가 하는 이제 우리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우리 이 학부모들과 어떤 식으로 소통 채널을 만들어서 이 협업의 과정을 이분들이 뭐 관심을 보이든 뭐 소위 말하는 민원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학생의 성장, 그러니까 개별 학생의 성장뿐만 아니라 이 학급 전체가 좋은 학습 공동체가 되도록 하는데 기여하게 할 것인가.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학생들도 우리가 지역사회의 주인으로서 또는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가 직면한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참여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시민성을 실천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고려해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지역사회 참여는 이제 그 교육학에서 영어로 물론 되어 있죠. 그 커뮤니티 인게이지먼트라는 말을 써요. 이 모델이 따로 있습니다. 커뮤니티 인게이지먼트. 관심 있는 분들은 좀 더 찾아보시고요. 자, 넘어가 볼게요. 6단계로 역시 구성되어 있고요. 지역사회 참여 설계 역량입니다. 교수자 모델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자산을 발굴을 해야 되겠죠. 각 지역사회 갖고, 이거 자산 발굴은 선생님, 그 학부모들이 갖고 있는 어떤 역량이 될 수도 있어요. 특정 직업일 수도 있고요. 선생님, 학부모들이 또 지역사회의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자산이거든요. 그러면 그 자산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학업 성취를 이룰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성장하게 할 것인가가 고민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 자산 발굴을 첫 번째 단계로 놓고요. 그 다음에 그런 내용들과 어떻게 관계를 정립할 것인가. 상생이에요. 그죠? 그래서 다양한 교육적 요구들을 분석할 수 있어야 되겠고, 거기에 관련되어서 이제 수업의 설계, 학습 목표의 설정, 이런 것들도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예견되는 이제 부작용들도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어요. 그죠? 예, 뭐, 여러 가지 우리의 경험을 볼 때 학부모들께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한다든가, 또는 동료 선생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또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도적인 측면도 있어요. 예, 우리가 뭐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수업 활동을 할 수 있는 현장 체험 학습까지 포함시켜서 우리가 설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제도적인 문제도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지역사회 참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지역사회에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교육의 주체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들이 교육의 주체로서 어떻게 이 활동에, 이 수업에 참여할 것인가라는 협업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이 진행하는 동안에 우리 아이들은 이런 활동을 할 것이고 그걸 통해서 이렇게 성장할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 과정에서 학부모들이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또 요구할 수 있겠죠. 매주 월요일 저녁에는 아이들과 적어도 10분 정도는 이런 주제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논의를 해주세요. 라는 요구도 할 수 있어요. 그죠? 예, 적극적으로 교육에 개입하실 수 있도록 한다. 그 다음에 이제 공동 교육 과정을 설계할 수 있어요. 협업 계획을 세웠고 시나리오를 구성해서 우리 교과 성취 기준과 이런 다양한 활동 방식을 통해서 학부모나 지역사회 참여 수업 시나리오를 설정할 수도 있어요. 모든 수업에 학부모들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가정에서 해야 될 일이 있을 것이고 필요에 따라서는 뭐 공개 수업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건 다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의 지역학습 공동체를 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학습
지역사회 참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커뮤니티 인게이지먼트 또는 러닝 커뮤니티 빌딩, 그래서 지역 학습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노력인 거죠. 예, 계획인 거고. 그것이 그리고 어떻게 지속 가능할 건지, 한 번의 일시적인 이벤트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이걸 통해서 지속적으로 지역 학습 공동체에 이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함으로써 학생 성장에 근데 이 커뮤니티 인게이지먼트 영역에 관련된 문헌들을 좀 보시면, 거기서 핵심은 뭐냐면, 이해관계, 지역사회의 이해관계자들 모두가 학생의 성장에 집중하고 있고, 그 학생의 성장을 통해서 평가받는 거예요. 그죠? 학생이 잘 성장했으면,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기존의 입시 문화에서 무슨 상을 몇 개를 받았니, 점수를 몇 점 받았니,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리 모델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내용 체계에 맞게, 그다음에 그 AI 포지셔닝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회 정서, 그다음에 인지 영역, 그다음에 행동 영역까지 이 종합적으로 해서 전인적인 성장을 말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교수 학습 모델에서도 보았듯이 사회 정서 역량의 변화라든가 이런 걸 지표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지역학습 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이해관계자가 주체의식을 가지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학생 성장에 기여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지역학습 공동체가 지속되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모델로 넘어가 보죠. 세 번째는 학습자 협업인데요.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죠. 근데 많은 부분에서 문제가 많아요. 학부모들의 불만 중에서도 이런 우리 애가 그룹워크 하는데 너무 힘들어한다. 팀워크 때문에 힘들어한다. 학생들도 조별 활동이 있는 경우에는 고교학점제도 그렇고 대학에서도 그렇고 조별 활동이 있는 거를 피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우리의 교육 문화가 좀 잘못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21세기에 가장 필요한 게 협업학습인데, 협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면 많은 학생들이 우리 21세기에 필요한 인재가 양성되고 있지 않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학습자 협업 AI 교육 모델은 학습의 속도도 다르고요. 문화적 배경 당연히 다르고요. 인지적 특성도 다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다른 것들이 다르다라고 하는 이 차이가 존중되는 교육 모델이어야 돼요. 그래서 어느 누구 하나 그 차이 때문에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아야 되고 모두가 다 참여하는 거, 그걸 우리가 협업학습이라고 불러요. 그죠? 나와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경험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협업학습이라고 하니, 이 협업학습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일거스 AI에 있어서 핵심적인 교수 전략 중에 하나가 협업학습이잖아요. 그래서 협업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설계해야 되겠다, 이 얘기고요. 그래서 AI가 학습자 간 소통의 격차를 줄이는 방식으로 AI를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AI가 제3의 구성원으로서 참여하는 방식으로도 설계할 수 있고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AI가 중재자 역할을 해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AI 역할을 이 협업학습에서는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6단계로 나누어서 보면 역시 핵심은 또 학습자 협업 지도 역량이에요. 지도 역량. 우리 교수자로서의 역량을 말하는 거죠. 팀 구성하는 거 다양성 반영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저를 예를 들면, 학습 목표는 이것이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건 이건데, 이거를 성취함에 있어서 최상의 팀은 어떻게 구성되어야 될까라는 걸 먼저 알려주고, 그 기준에 맞게 자기의 팀 구성원들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거든요. 이걸 해놓지 않고 우리 조별 활동할 거니까 팀원들 구성하세요 이러면 이제 싸우죠. 또는 나랑 친하니까 할래요 라는 식으로 해서 굉장히 감정적이나 개인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팀 구성 지침을 우리가 주지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선생님께서 배정을 할 수도 있겠죠. 또는 학습 스타일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서로 다른 학습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팀을 만들 수도 있고요. 여기서 핵심은 팀 구성에 있어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한다. 예요. 그래서 다양성과 포용성과 역동성 것들을 고려해서 팀 설정 기준을 제시하는 역량이 필요하시고요. 그 다음에 팀이 됐다고 해서 팀 워크가 일어나지는 않아요. 그죠? 예. 좋은 팀이 되지 않는다고요. 그러려면 우리가 왜 이 팀이 되었는지, 왜 팀을 이루었는지, 그 다음에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 나는 이 팀을 활동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 건지, 이런 가치 공유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지금 6단계를 쭉 간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협업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한번 계약을 성사하고 나서는 뭐 프로젝트 기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고 수정하게 하고, 세 번째 단계가 그 가운데서 매우 중요한데,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는 어떤 절차를 걸쳐서 결정할 건지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을 설계하는 겁니다. 이게 아주 핵심 내용이다라고 문제는 발생을, 야, 그때 우리 이렇게 약속했잖아. 이렇게 잘 하기로 했잖아. 서로 존중하기로 했잖아. 근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거 어떻게 해결할지.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는다면 그건 뭐 좀 실효성이 떨어지는 계약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건 선언문에 해당이 되죠. 계약서는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지, 어떤 의사결정 과정을 거칠지까지 포함하는 걸 우리가 계약서, 협업계약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질적 협업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 갱신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아, 우리가 저렇게 저번에 약속했는데 우리가 일주일 동안 같이 해보니 이건 효과적이지 않더라. 그러니까 바꾸자. 뭐 이런 식의 과정도. 그래서 의사결정이 먼저 있어야 돼요. 의사결정을 통해서 이렇게 바꾸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학습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혼자서는 안 되는 거여야 돼요. 그죠?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협업학습의 교육적 가치는 관계의 형성입니다. 양질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생산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 좋은 관계를 형성시키는 거예요. 이게 교육적 목적입니다. 협업학습을 잘했고 아이들이 좋은 산출물을 만들었는데 서로 간에 막 미워해져요. 그러면 그건 좋은 협업학습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닙니다, 아예. 그죠? 왜냐하면 사회 정서 영역과 행동 영역이 지금 형성이 안 된 거잖아요. 인지 영역에 편중된 거잖아요. 문제 해결에만. 그런 방식으로 해서 나의 성장이 타인의 성장에 기여하는 것이고, 타인의 성장이 나의 성장에도 기여한다라는 것을 맛볼 때 이 사회가 더 훌륭한 시민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예, 그렇죠? 그런 그런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우리 공교육의 목적이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협업 지도 역량을 모델을 살펴봤습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교수자 협업이에요. 아까 교과 연계는 이제 통섭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교과 세계관이 서로 다른 교과 간의 이 통합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렇게 잘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선생님끼리 잘 소통하지 않고 협력하지 않으면 이 코티칭은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교수자 협업을 이제 교수 모델로 놓은 거고요. 방금 전에 본 학습자 협업 모델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단 차이는 학습자 모델은 학생은 이제 성장하는 단계, 물론 선생님들도 성장을 하죠. 그러나 선생님들과 학생의 결정적인 차이는 선생님들은 자기 전문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양한 전공이나 또 경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직급이 또 다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우리가 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겠죠. 그죠? AI 교육 역량을 공유하고 함께 수업을 연구하고 실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우리가 잘 만들어 보겠다. 새로운 양질의 학습 공동체 모델을 우리가 전학공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공동의 목표가 있었을 때 협업이 가능합니다. 그죠? 아니면 이 선생님과는 좋은 뭐랄까 교육자로서의 커리어, 그러니까 우리의 커리어로서의 좋은 파트너로서 내가 함께 가겠다, 또는 공동 연구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이상적인 이상이 존재했을 때 이 교사 간의 협업이 가능해집니다. 여기서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학생들의 성장을 볼 때 서로 다른 교과에 있는 선생님 또는 서로 다른 직급에 있는 또는 경력이 다른 선생님끼리 협업을 해서 코어티칭을 했을 때 이 학생들이 가장 잘 성장할 수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그런 연구 보고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여건의 제약으로 우리가 잘 못하고 있는 영역이기도 하지만, 적어도 일거스 AI를 하겠다라고 하는 건 일거스 AI 수업을 하겠다. 이 말은 교과 연계, 그 다음에 교수자의 협업을 하겠다라는 말로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교사 간의 지적 협업을 우리가 하는 것이고요. 현장 중심의 변혁적 AI 교육 사례를 축적해서 학교 전체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고, 우리 또 교육사회에서 좋은 리더십을 발휘하는 목표가 될 것입니다. 상세 내용을 6단계로 구분한 건 보면, 이 교수자 협업 역량을 보면 역시 협업 탐색이 먼저 필요하고요. 서로 간의 이해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프로파일링이 필요합니다. 범죄 조사에서 쓰는 그 프로파일링이다. 비슷해요. 서로 역할에 대한 분석, 서로에 대한 어떤 취향도 반영이 되어야 될 거고요. 특히 선생님마다 교육에 대한 철학이 조금 다를 수도 있고요. 더 서로 다른 본인들이 선호하는
교수 전략을 갖고 있기도 해요. 그죠? 그 다음에 본인들의 경력에 따라서 어떤 학교에서 어떻게 교사 경력을 쌓았냐에 따라서 학생에 대한 선입견도 우리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프로파일링을 통해서 서로가 어떤 전문성이 겹치지 않으면서도 시너지를 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합니다. 이걸 저는 프로파일링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함께 티칭을 했을 때 어떻게 효과적인, 뭐, 한 선생님이 10분 가르치시고 내가 10분 가르친다. 뭐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구성할 수도 있겠으나, 코티칭을 할 때 있어서, 이게 분 단위, 모듈 단위로 역할을 구별할 수가 있어요. 또는 선생님과 대화하는 것을 학생들이 관찰하게 한다든가, 학생들이 토의하는 것을 선생님들이 코칭이 되어서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해 준다든가, 뭐 기업에서 쓰는 방식은 그건 이제 레드 팀하고 블루 팀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빨간색하고 뭐예요? 파란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레드 팀에 들어가면 어떤 기업에서 제안하는 아이디어에 있어서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 찾아내서 지적하는 거고요. 블루 팀에 들어가면 회사 관리자 입장에 서가지고 그걸 옹호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몰랐던 문제점들을 끄집어내기도 하거든요. 코티칭을 해서 좋은 점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관점을 선생님들이 다양한 전문성을 가지고 관점으로 제시해 주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 주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보세요. 코티칭을 통해서 상당한 이득을 얻을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공동 수업안을 우리가 수업을 짤 수 있죠. 직소 모델이라고 부르는데요. 직소 모델을 한번 검색해 보시면 나올 거예요. 한 4가지 정도 또는 6가지 모델들을 써요. 직소 모델에 기반해서 코티칭을 어떤 모듈로 구성할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예, 여기 장학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 스칼러십이거든요. 장학. 그러니까 서로가 전문성을 성장시키는 방식으로 장학하는 거예요. 우리 장학사라는 직책도 있잖아요. 예, 슈퍼바이저라고 우리가 쓰기도 하는데 이게 스칼러십이고 그다음에 슈퍼바이징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간에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일종의 이제 멘토하고 멘티 관계에 해당이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동료 장학이라고 제가 했으니까 코가 붙겠죠, 여기도. 그래서 뭐랄까요, 코 멘토링 또는 코 코칭 정도의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서로 코칭을 한다. 서로 전문성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고요. 세대가 서로 다른 분, 뭐 예를 들면 X세대하고 Y세대하고 M세대죠. M세대랑 X세대, 세대가 다른 분들이 서로 코티칭을 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설계하는 것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 다음에 역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공동성장이고요. 공동성장이 이루어졌다면 그걸 가지고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모델링이 가능하고요. 이 모델링을 가지고 모델로 만들면 다른 선생님하고도 공유가 가능하겠죠. 그죠? 네, 이걸 가지고 더 연구를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교수자의 협력 교수 모델을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학습자하고 교수자의 협업, 이 2가지 모델 교수, 전략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의 참여, 특히 이제 학부모 보호자의 참여를 위한 모델이 있었고, 그죠? 그 다음에 교과 연계까지 해서 이렇게 4가지 교수 전략을 알아봤습니다.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면 예, 이메일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